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시장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요. 기술주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도 보이고 네, 미국 경제 둔화 신호도 있는데 또 달러 포지션은 극단적으로 쏠려 있고 서로 충돌하는 데이터가 많아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랄까, 시장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약간 길을 잃은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그 AI 열풍이요. 네, 엄청났죠. 이제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닷컴 버블 시기랑 지금을 한번 비교해보면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진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차트부터 보죠. 기업들의 AI 채택률인데요. 작년 내내 정말 무섭게 치솟더니 11월 들어서 딱 멈춘 모습이네요. 네, 45%에서 평탄해졌죠. 네,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이제 성장 한계에 부딪힌 걸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장 내부의 경쟁 구도 변화입니다. 절대 강자였던 오픈 AI의 점유율은 34.8%에서 좀 안정화된 반면에 후발주자가 치고 올라오는군요. 네, 바로 엔트로픽이 15.1%까지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건 시장이 이제 초기에 묻지마 성장 단계를 지나서 진짜 실력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숙기요. 네, 투자 관점에서 보면 AI 벤더들끼리 점유율 뺏으려고 치킨 게임, 즉 가격 경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기술주 섹터 전반의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세 요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성숙기라는 말이 바로 다음 차트에서 숫자로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 차트인데 2024년을 정점으로 꺾여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2025년 4분기 예측치는 하락폭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능력이 확실히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팬데믹 때 비정상적으로 폭발했던 수요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동시에 인건비나 R&D 같은 비용은 계속 오르니까요. 현금 흐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군요. 네, 즉 기술주 성장 둔화가 더 이상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역시 기술주에 대한 약세 전망을 강화하는 데이터고요. 곧 발표될 빅테크 실적에서 이 추세가 정말 확일되는지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돌아보는 건 참 의미가 있겠네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 S&P 500 성과 차트인데 기술주가 55% 폭락하는 동안 기술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은 오히려 11% 상승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규모 순환,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교과서적인 사례죠. 그레이트 로테이션? 네,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렸던 자금이 거품이 꺼지면서 저평가된 다른 곳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물론 역사가 100%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요. 지금처럼 소수의 기술주가 시장 전체를 이끌고 가는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섹터 배분을 얼마나 유연하게 가져가야 하는지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그렇죠. 시장 전체의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아직 하나로 모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AI 생산성에 대한 기대치 설문조사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링크드인 사용자 같은 일반 대중은 50%가 AI가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거다 이렇게 믿는 반면에 네, 아주 낙관적이죠? 기관 투자자 그룹인 BCA 고객들은 오히려 37%가 생산성 붕괴, 즉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이 괴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괴리 자체가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특징입니다. 괴리 자체가요? 네,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혁신이 실제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조차 아직 확신이 없다는 뜻이죠. 누군가는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외치고 다른 누군가는 과대 포장된 거품이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 불일치가 팽팽할수록
작은 뉴스 하나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혼재된 심리가 기술 섹터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시 시선을 미국 밖으로 한번 돌려보죠. 유럽중앙은행 ECB의 인플레이션 전망입니다. ECB가 지난 9월에 내놓은 공식 전망치보다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치가 훨씬 더 높네요.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갈 거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네, 두 전망치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죠. 이건 22가 조만간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면서 공식 전망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통화 정책은 더 매파적으로 변하겠군요. 그렇죠. 긴축적으로 변하겠죠. 금리 인하 기대감은 뒤로 밀리고 어쩌면 추가 긴축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는 명백한 약세 신호이고 금리 상승에 취약한 자산들의 비중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유럽의 긴축 우려가 글로벌 증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다음 차트는 글로벌 증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시장 폭 지표인데 20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거래되는 국가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상승하는 나라보다 하락하는 나라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 시장 폭이 좁아진다는 건 지수는 그럭저럭 버티는 것처럼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소수의 국가나 종목만이 힘겹게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랠리가 취약하다는 거군요. 네, 굉장히 취약하죠. 그 소수가 무너지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특히 선진국은 아직 강한데 신흥국은 약한 이런 차별화가 뚜렷합니다.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약세 전망을 갖게 하는 지표이고요. 위험 회피의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실물 경제 쪽을 한번 보죠. 미국의 제조업 건설 지출인데 2025년 1월 이후로 거의 수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에 아주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높은 금리가 기업들의 실제 투자,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설비를 늘리는 활동을 얼마나 위축시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네. 제조업 활동이 둔화되면 결국 고용이 줄고 소비가 위축되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강력한 전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몰리게 되니 이건 금리에는 약세 요인, 다시 말해 채권 가격에는 강세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 물가, 헤드라인 CPI는 오르는데 블루칼라 일자리 창출은 줄어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네,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오르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그림자인데요. 보고서는 이게 현행 관세 정책의 부작용일 수 있다고 지적하네요. 네, 이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 정치적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합니다. 특히 노동시장이 이렇게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연준도 마냥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완화, 즉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게 되죠. 따라서 이 데이터는 역설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인다는 점에서 금리에는 약세 요인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또 공급 측면의 물가는 정반대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건 만드는 비용이 계속 떨어진다는 건데 이건 디플레이션 압력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과잉 상태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죠. 특히 세계의 공장이자 글로벌 수요의 바로미터인 중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현상입니다. 이건 원자재 시장에 대한 약세 전망을 강하게 지지하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온갖 신호들이 충돌하니까 개장 전 시장 데이터도 방향성이 전혀 없네요. 나스닥 선물은 내리는데 공정 가치는 오르고 혼란 그 자체입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도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는 섣불리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단기 변동성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신호로 봐야 합니다. 좋습니다. 잠시 거시경제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헬스케어 분야의 긍정적인 소식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항암제인 시타라빈이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뇌종양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건 약물 재창출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좋은 성공 사례입니다. 약물 재창출요. 네, 수조 원을 들여 신약을 개발하는 대신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기존 약물을 새로운 질병에 적용하는 방식이죠.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 덕분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정밀의료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례로 장기적으로 헬스케어 및 바이오테크 섹터에 대한 강세 전망을 뒷받침하는 소식입니다. 다시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베를린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이 5시간 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 옆에 트럼프 행정부 출신인 제러드 쿠슈너가 배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네, 회담 시간도 이례적으로 길고 참석자들의 조합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건 물밑에서 매우 복잡하고 중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뜻이죠. 어떤 협상 같은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어떤 협상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며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약세 요인입니다. 어느덧 연말이라 한 해를 정리하는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네요. 톱다운 차트에서 2025년 매크로 분석 리뷰를 내놨습니다. 자신들이 맞춘 전망과 틀린 전망을 복귀하면서 2026년을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복귀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가정과 논리로 투자를 결정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해야만 실력이 늘죠. 이 보고서는 2026년 전략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매크로 테마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투자 시사점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내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가장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옵니다. 앞서 글로벌 증시의 시장폭은 취약하다고 했는데 S&P 500 지수 내부만 떼어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 부분이 아주 재밌죠. 신고가 종목수가 신저가 종목수를 압도하고 있고 순신고가 지표는 연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바로 이 지점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수수께끼이자 기회 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미국 증시 내부는 에너지가 들끓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미국만 따로 논다는 건가요? 네, 이건 상승세가 끝물이란 신호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강세장의 초기 국면일 수 있다는 해석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를 보여주는 강력한 강세 신호입니다. 그 강력한 에너지가 원재재 시장의 특정 품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금 선물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1,82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거의 수직으로 솟구쳤는데요. 네, 이건 기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돌파입니다. 10년이 넘는 긴 박스권을 뚫었다는 건 단순한 투기적 움직임을 넘어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나 주요 생산국에 심각한 공급 차질이 생겼거나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백금 가격에 대한 강세 전망을 갖게 하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모든 원자재가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다음 차트를 보면 대두 선물 시장은 정반대의 모습이네요.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급격히 청산되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건 앞서 봤던 PPI 하락, 즉 중국의 수요 부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입니다. 최대 시입국인 중국의 구매가 줄 거라는 전망에 남미 풍작 소식까지 겹치니까 시장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거죠. 헤지펀드 같은 관리 자금들이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선 거군요. 네,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두에 대한 뚜렷한 약세 신호입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극단적인 차트네요. 시장의 미 달러에 대한 포지션이 역사적인 수준의 약세로 쏠려 있습니다. 지표가 마이너스 1.5 표준 편차를 하회하고 있어요. 모두가 달러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발상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신호입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이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종종 그 반대 방향으로 큰 움직임이 나타나곤 하죠. 아, 고통스러운 거래, 페인 트레이드 말씀이시군요. 네, 페인 트레이드가 발생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모두가 달러 약세를 외칠 때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경우 엄청난 손실과 함께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추세와는 반대로 미 달러에 대한 강세 반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은 좋지 않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2% 넘게 하락하면서 8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차트상 뚜렷한 하락 추세죠. 네. 단기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여러 거시 경제 지표의 불확실성과 위험 회피 심리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하는 단기적 약세 신호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마지막 차트가 여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M2를 근거로
지금 같은 약세장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매수할 장기적인 기회라는 분석이네요. 네. 단기적인 가격 하락과 장기적인 매수 신호, 이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장의 복잡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투자 심리와 수급에 따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가치는 결국 거시적인 유동성 환경에 수렴한다는 것이 이 차트의 주장이죠. 아, 중앙은행들이 다시 돈을 풀기 시작하면 결국 비트코인 같은 희소 자산의 가치가 오른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기적인 약세 신호와 장기적인 강세 신호를 어떻게 조합해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금 투자자들에게 던져진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